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예인입니다.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오늘은 4월 7일 월요일이고요. 오늘이 WHO 세계보건기구가 정한 세계보건의 날입니다. WHO가 1948년에 창립된 걸 기념하기 위해서 제정된 날인데 매년 세계보건의 새로운 쟁점, 한 가지 주제를 정해서 이 문제들을 많은 분들에게 관심 갖도록 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기후 변화, 백신 접종, 또 정신 건강 등 다양한 이슈들이 선정이 됐고, 또 지난해였죠. 작년에는 나의 건강, 나의 권리라는 슬로건이었는데요. 과연 올해는 또 어떤 슬로건이 선정될지 기대됩니다. 건강은 누구나의 관심이고 그리고 다 지켜내고 싶죠. 근데 이게 그냥 사소한 우리 습관 하나만 바꿔도 건강을 이렇게 좋게 만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미지근한 물을 한 잔 마신다거나 혹은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 대신 걸어서 계단을 이용하는 것도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자, 그럼 오늘도 건강하고 힘차게 행복한 아침 시작할게요.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된 월요일 아침입니다. 어떤 소식이 들어와 있을까요? 모닝픽부터 시작하죠. 손석구 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첫 번째 모닝픽 어떤 겁니까? 네, 첫 번째 모닝픽은 글로벌 관세 전쟁입니다. 네, 지난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예고한 대로 상호 관세 부과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예전보다, 그러니까 예상보다 훨씬 강도 높은 관세 공격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이어지면서 정말 전 세계가 그야말로 관세 전쟁, 이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캐나다와 멕시코 등 일부 국가를 제외한 모든 나라에 10%의 기본 관세와 또 국가별로 징벌적 추가 관세를 더해서요 부과하는 방안을 발표했고 이에 대한 행정명령에도 서명했습니다. 이 징벌적 관세 대상은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중국이나 베트남, 일본, 인도 등 미국과의 교역에서 큰 흑자를 보는 국가들이고 이 관세율은 적게는 20%에서 많게는 50%에 달할 만큼 강도 높은 관세 공격을 가했습니다. 지난 주말을 기해서 1단계 기본 관세 10%가 정식 발효됐고요. 오는 9일부터는 국가별 추가 관세까지 발효될 예정입니다. 이 관세 공격을 받은 국가들도 하나둘 대응에 나서고 있는데요. 중국은 미국이 부과한 세율과 똑같이 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모든 상품에 대해서 34%의 보복 관세를 부과하는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또 유럽연합 역시 협상의 여지를 열어두면서도 다양한 보복 조치를 검토하는 등 주요 국가들이 미국의 관세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트럼프발 관세 전쟁이 본격화되면서 미국을 비롯한 세계의 증시는 불확실성이 증폭되며 큰 폭의 조정을 겪었습니다. 미국 뉴욕 증시는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 이틀간 주요 지수들이 대폭락하면서 무려 시가총액 9,600조 원이 사라지게 됐습니다. 네, 우리 주식시장도 전 세계적인 관세 전쟁 치러냈죠. 거기다가 또 공매도 재개, 대통령 탄핵 이런 것들을 소화해내면서 그래도 비교적 잘 버텨냈다 이런 평이죠. 네, 지수 하락폭 자체는 크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이벤트들로 인해서 이른바 롤러코스터 장세를 나타냈습니다. 지난주 코스피 3.62%, 코스닥 지수는 0.92% 각각 하락한 채 거래를 마쳤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지수의 낙폭보다는 이 빅 이벤트들을 소화하는 과정에서 투자 심리가 크게 흔들렸고요. 이로 인해 지수의 변동폭이 컸던 한 주였습니다. 투자 주체별로 살펴보면 개인과 기관은 주식을 사들인 반면에 외국인 투자자들은 5조 8천억 원 넘게 주식을 팔면서 지수 하락을 부채질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 외국인들은 한국이 미국의 상호 관세 공격에 더 큰 영향을 받을 것이다 이런 점을 우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가 있었던 지난주 금요일에도요. 증시는 탄핵 선고 결과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장중 내내 오르고 내림을 반복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일단은 탄핵 선고 결과가 나왔으니까 정치적 불확실성은 해소가 된 것이고 네. 관세 전쟁은 계속되니까 이거 잘 대응해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조만간에 반도체와 의약품에 대한 관세가 추가 발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이 반도체, 의약품 모두 우리 주요 대미 수출 품목이기 때문에
예상 밖으로 강도 높은 관세가 발표되면 국내 증시가 출렁일 수 있습니다. 다만 지난해 말부터 트럼프 리스크가 지수에 선반영된 측면이 있기 때문에 큰 폭의 하락은 나타나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아울러 가장 큰 불안 요소였던 탄핵 정국이 마무리된 만큼 국내 증시는 단기적으로 반등의 기회를 모색할 수 있고, 여기에다가 추경이라든지 금리 인하 같은 경기 부양 정책이 나오면 투자 심리는 확연히 개선될 수 있습니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탄핵 결정이 끝난 뒤에 증시는 단기적으로 반등하는 모습을 보인 바 있습니다. FDI 난관을 잘 극복해서 우리 증시에 그리고 우리 경제에 훈풍이 부는 날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 픽 전해주시죠. 네, 두 번째 모닝픽은 흡연객 몸살입니다. 네, 대체 어디가 흡연객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는 걸까요? 네, 바로 제주도에 있는 한라산입니다. 사실 산불 위험을 막기 위해서 한라산 내에서는요, 이 취사행위는 물론이고요, 흡연이 금지된 지 오래지만 여전히 담배를 피우는 등산객들이 적발되고 있는데요. 지난 12년 동안 한라산 국립공원 내에 흡연으로 적발된 사람은 모두 830명에 달했습니다. 네, 한라산에 금연 규정이 생긴 게 2012년 산불 이후에 그런 건데 아직도 그 상처 아직도 다 가시지 않았을 텐데 네. 그런데 또 담배를 펴요. 네, 실제 2012년 4월이었습니다. 당시 한라산 국립공원 내에 해발 1450m 사제비 오름 인근에서 불이 났었는데요. 이 불길은 당시 초속 12m가 넘는 강한 바람을 타고 주변으로 번졌고요. 소나무나 잡목, 조리대 같은 한라산 일대 2헥타르를 태우고 2시간 만에 진압됐습니다. 이 소방당국은 이 화재의 원인으로 무심코 버린 담뱃불에 의한 실화로 추정했습니다. 이 때문에 2013년부터 한라산 내 흡연이 완전히 금지됐는데요. 금지된 해인 2013년에는 흡연객이 10명만 적발돼서 이 단속 효과를 보는 듯 했지만 다음 해에는 85명으로 늘었고요. 또 2019년에는 무려 117명이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유행하면서 잠시 주춤하는 듯 했다가 3년 전부터 다시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야, 이 흡연객이 다시 증가하고 있다니까 걱정스러운데 이 사람의 양심에 맡겨야 되는 거긴 합니다만 이게 과태료나 처벌 수위가 너무 낮은 거 아닙니까? 그렇진 않더라고요. 이 한라산에서 지정된 장소를 벗어나서 담배를 피우면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과거에는 적발 횟수에 따라서 이 10만 원씩만 더해서 부과가 됐지만 2022년에 자연공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면서요. 같은 해 11월부터 1차는 60만 원, 2차는 100만 원, 3차는 법정 한정액인 200만 원으로 5배에서 6배가 높아진 겁니다. 또 국립공원 내에서 성냥이나 라이터 같은 인화 물질을 갖고만 있기만 해도 흡연 적발과 동일한 수준의 이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약한 수준의 과태료는 아니라고 봐야 됩니다. 네, 근데 과태료를 부과해도 지금 뭐 통계로 나오잖아요. 네. 피울 사람은 어떻게든 또 피더라고요. 산불과 이런 산불 단속 예방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소방안전본부 역시 올해 한식과 청명, 부처님 오신 날 기간 특별 경계 근무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산림부서는 산불 조심 기간인 다음 달 15일까지 산불 감시원과 진화대를 주요 오름 등에 배치하고요. 무인 감시 카메라와 진화 차량도 산불 취약지 중심으로 전진 배치했습니다. 특히 지난달 22일 제주 지역 산불 재난 국가위기 경보가 경계로 발령되면서 산불 위험 지역 순찰도 강화하고 있는데요. 자치경찰단은 이 드론을 활용해서 산불 감시원의 사각지대를 감시하고 영농 폐기물 불법 소각 행위 역시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아니 산에 가서 운동하고 좋은 공기 들이마시고 거기서 담배를 피고 싶은지 난 정말 모르겠어요. 네. 그리고 이게 대부분의 산불이 실화에 한 거라는 거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바람 부는 날에는 산에서가 아니고 산 주변에서도 불은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네. 이게 또 이런 일 겪지 말자고요, 정말. 예, 다음 모닝픽은요. 네, 세 번째 모닝픽은 벚꽃 절정 언제입니다. 네, 이제 조금씩 서울 도심에서도 꽃망울을 터뜨린 이 벚꽃나무 볼 수 있는데요. 만발하는 시기가 궁금합니다. 아마도 이번 주 중으로 만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상청은 공식적으로 지난 4일에 서울 벚꽃의 개화가 나흘 빠르게 관측됐다고 밝혔는데요. 올해는 비교적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개화 시기가 앞당겨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서울의 벚꽃 개화는 종로구 서울기상관측소에 있는 왕벚나무 한 가지에 3송이 이상 꽃이 피었을 때를 기준으로 하는데요.
하루 전인 3일에는 서울의 대표 벚꽃 군락단지죠. 여의도 윤중로에 벚꽃 개화가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이 벚꽃 시즌은 보통 개화가 시작한 2일에서 5일 뒤에 절정을 맞고요. 나무의 80% 이상 꽃이 피면 만발했다고 하는데 이렇게 따지면 서울의 평년 기준 벚꽃 만발일은 개화일 이틀 뒤인 4월 8일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번 주에 강풍을 동반한 비 소식이 있던데 이거 피자마자 다 지는 거 아니에요? 빨리 봐야 되겠네. 그렇습니다. 일단 7일과 8일에 완연한 봄 날씨가 이어지면서 이번 주가 전국적으로 벚꽃을 감상할 수 있는 최적의 시기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변수는 역시 비와 바람이 되겠습니다. 이번 주 강풍에 이어서 비까지 예보된 만큼 만개한 벚꽃을 즐길 수 있는 시기가 짧게 끝날 가능성도 있는데요. 비의 양이나 바람의 강도는 아직 변동이 큰 상황이기 때문에 기상 상황을 잘 체크하셔서 벚꽃을 즐기셔야 되겠습니다. 네, 벚꽃 나들이 하실 분들은 날씨 잘 참고를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모닝픽은요? 네, 마지막 모닝픽 땅 내어드릴게요입니다. 땅을 내어준다. 누가 어느 땅을 내어준다는 거죠? 네, 영남권을 집어삼킨 괴물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들을 돕기 위해서요. 경북 의성군 단천면의 한 마을 주민이 자신의 땅을 선뜻 내놓은 겁니다. 이 마을 주민은 20개의 임시주택이 들어갈 자리가 마땅치 않아서 자신의 땅을 제공하기로 했는데요. 600평 규모의 이 땅은 마을의 사랑방 역할을 하는 마을회관과 20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어서요. 위치적으로도 주민들이 만족해했다고 전했는데요. 현재 땅은 양파밭으로 쓰이고 있어서 이 1,800만 원 정도의 양파가 자라고 있지만 노인들의 공간 마련을 위해서 모두 뽑기로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공기로 기운 양파를 포기하고 이 땅 쓰세요. 네. 이렇게 했다는 얘기인데 참 고맙네요. 현재 지금 이재민들은 경로당이나 체육시설 이런 데서 지금 거주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현재 이재민 1,053명이 체육관 등 대피시설에 또 2,437명은 경로당이나 임시주거시설에서 생활 중이라고 하는데요. 이번 화재로 전 재산을 잃었다는 70대 주민은 임시주택이 들어오면 경로당 생활을 청산할 수 있어서 좋을 것 같다면서도 보상금이 적어서 임시주택에서 평생 살아야 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기도 했습니다. 이재민들은 임시주택에서 최대 2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데요. 임시주택은 8평 크기로 방과 욕실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싱크대나 에어컨, 수납장 등 생활 편의시설도 갖추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산불은 모두 진화가 됐습니다만 이재민들의 상처는 아직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보듬어야죠. 네. 예, 이재민들 이제 회복하고 또 일상으로 돌아가시길 저희도 다 같이 돕겠습니다. 자, 오늘 모닝픽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손석구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날씨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 문단영 기상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완연한 봄과 함께하는 한 주의 시작입니다. 아침에 쌀쌀함은 여전하지만 한낮 기온은 더 오르는데요. 이렇게 일교차가 클수록 꽃은 빨리 개화해 이번 주면 분홍빛 물결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새벽부터 중부 서해안과 경기 북부 내륙에는 짙은 안개가 들이오고 있습니다. 가시거리 1km 미만에 보이는 곳이 많겠는데요. 그 밖에 강원 내륙에도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비가 내리며 공기 중에 먼지도 씻겨 나가는데요. 오늘도 무난한 공기질과 함께합니다. 다만 오후에는 국외 미세먼지 유입으로 중서부 지역은 공기가 일시적으로 탁해지겠습니다. 오후에는 포근하다 못해 따뜻함을 느끼실 텐데요. 전국 대부분 20도 안팎의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서울이 20도, 전주 22도, 대구 2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 하늘도 맑고 푸르게 드러납니다. 다만 늦은 밤에 수도권과 강원에는 비가 지나는데요. 이슬비 수준으로 양이 많지는 않겠습니다. 남부지방은 이미 벚꽃이 만개한 곳들이 많습니다. 서울은 이번 주 흐드러지는 벚꽃의 향연을 보실 수 있겠는데요. 다만 수요일 오후에는 전국 대부분 비 소식이 있다는 점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에 자동차 기업 소식 전해드리는 차차차 시간입니다. 방송인 박수림 씨 그리고 자동차 전문 기자 장진택 기자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 어떤 자동차 기업 소식 준비되어 있습니까? 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리 수입 자동차에 그 관세를 부과했죠. 25%.
자, 이달부터 발효되면서 국내 완성차 업체들이 고심이 좀 깊어졌습니다. 하지만 위기가 곧 기회라는 그런 말처럼 그 국내 완성차 업체는 신차 출시와 그리고 기술력 고도화 등을 통해서 외풍을 극복하겠다 이런 다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 기술력을 엿볼 수 있는 그 축제 서울 모빌리티 쇼가 지난 4일부터 열렸는데요. 다시 한번 모빌리티의 미래를 보여주는 입증하는 무대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각 왕산차 기업들은 미래차 전략과 함께 신모델을 한 자리에서 공개했는데요. 올해 30주년을 맞은 이 서울 모빌리티 쇼는 모빌리티 에브리웨어, 그러니까 모빌리티가 일상의 모든 순간에 스며들고 있다. 이런 주제로 전 세계 12개 나라 그리고 451개 기업과 기관이 참가했습니다. 그야말로 네. 정말 미래 기술력을 뽐내는 그런 자리였을 것 같은데요. 네. 분위기가 어땠어요? 현장 분위기는 말 그대로 뜨거 아주 뜨거웠습니다. 자, 전시회에서는요 육해공 그러니까 자동차 선박, 도심 항공교통 등 다양한 이동수단과 자율주행, 인공지능, 로보틱스 등 미래 모빌리티 혁신 기술 콘텐츠가 전시가 됐습니다. 첨단 신기술을 장착한 신차는 물론이고요. 다인승 수직 2위 착륙기, 360도 회전하는 로봇 등 다양한 볼거리로 풍성하게 꾸며졌습니다. 또 가장 많은 관심을 끈 건 바로 신차 공개죠. 이날 세계 최초 5종, 아시아 최초 2종, 국내 최초 14종의 신차가 현장에서 공개됐습니다. 네, 최근 자동차 판매 트렌드가 내연기관에서 이 전기차로 전환되는 아주 좀 중요한 변화의 시점이잖아요. 그래서 네.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 역시 이 공격적으로 이 전동화된 자동차들 전략을 여러 가지로 발표했는데요. 수소차 그리고 전기차와 같은 친환경 트렌드가 올해 서울 모빌리티 쇼의 주역으로 떠올랐습니다. 이 완성차 업계는 과거 탄소 배출량이 많은 그 대표 굴뚝 산업이었잖아요. 네. 근데 시대의 변화에 맞춰서 이제 수소나 이 전기로 바뀌면서 친환경 비전을 대거 앞서면서 변화를 꾀하고 있는데요. 이번 서울 모빌리티 쇼에서는 그 비전을 확인하는 자리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또 서울 모빌리티 쇼 그 현장에 가서 네. 장진태 기자님 일하시는 모습 봤거든요. 굉장히 멋지셨습니다. 멋지죠. 역시 최고의 자동차 기자입니다. 자, 신차 말씀하셨는데 수림 씨가 어떤 신차들이 있었는지 좀 소개해 주세요. 먼저 국내 자동차 기업 H사는요. 2018년 그 출시 이후에 7년 만에 최초로 수소 전기차를 공개했습니다. 이 수소 전기차는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도달하는 시간이 단 7.8초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5분 내외 짧은 충전 시간으로 700km를 달릴 수 있습니다. 또 전국 212개에 달하는 수소 충전 인프라의 실시간 정보를 담은 이 루트 플래너를 적용해서 충전 스트레스 없는 최적의 이동 경로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네, 이 수소차는 이 공기 중에 산소 그리고 차량 내에 이제 수소 탱크가 있는데요. 이 산소와 수소를 결합해서 물을 발생시킬 때 전기가 발생되거든요. 그 네. 전기를 가지고 이제 움직이는 수소 연료 전지 자동차 요 시스템인데 이 주행 중 이산화탄소 배출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차 뒤에서 이제 물이 나와요. 이게 물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가속 페달을 세게 밟아서 말씀하신 대로 시속 100km까지 막 7.8초로 막 가면은 네. 물이 많이 나옵니다. 어. 뒷차에 물이 이렇게 튈 정도로 물이 나오는 물 배출이 많다. 이런 게 특징이 있는데 이 H사는 이날 2022년 출시했었던 또 전기차 부분 변경 모델, 이것도 3년 만에 새롭게 부분 변경 모델을 공개했는데요. 출품 차량 대부분이 친환경 차로 전시를 해서 미래 친환경 모빌리티 비전을 확실하게 보여줬다라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네, 국내 완성차 업체 중에서 또 다른 주목을 끌었던 다른 업체는 어디가 있습니까? 국내 자동차 기업 K사는요. 브랜드 첫 정통 픽업 트럭의 컨셉트 모델을 세계 최초로 공개한 것은 물론이고요. 전용 전기차 라인업과 함께 14대의 차량을 선보였습니다. 뭐니 해도 하이라이트는 중형 목적 기반 차량이었죠. 네, 이 차는 이미 이 스페인에서 글로벌 최초로 이제 공개한 적이 있는데 네. 이 차량을 요 국내 최초로 공개를 또 한 거예요. 이 목적 기반 차량은
이 첨단 가전 제품을 접목해서 이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나만의 사무실, 뭐 나만의 스튜디오라든지 라운지 이런 식으로 이제 다용도로 활용하는 것이 활용 가능한 것이 특징인데 K사는 이 전기 상용차 목적 기반 차량으로 유럽과 해외 글로벌 시장 등의 이제 전기 상용차 시장의 도전장을 내민다라는 전략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출시 10주년 맞은 국내 자동차 기업 H사의 프리미엄 브랜드 역시 2종의 컨셉트 모델을 세계 최초로 공개하면서 그 모터스포츠를 위한 엔진과 차량 개발에 본격 나선다는 그런 계획도 밝혔습니다. 네, 차차차 자동차 소식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번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건 사고를 법의 관점으로 풀어보겠습니다. 그 법이 알고 싶다. 네, 행복한 아침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이 7시 51분을 넘어섰습니다. 이번에는 월요일에 고민 해결사 이호선 상담심리 전문가 모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월요일에 법률 해결사죠. 강성신 변호사, 임주혜 변호사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 교수님 오늘 주제는요? 네, 첫 번째 주제 먹튀입니다. 먹튀. 우리 먹튀 한다면 수익은 가져가고 서비스는 제공하지 않은 채 도망가 버리는 이런 걸 우리가 먹튀라고 이제 가볍게나 얘기를 하게 되는데 저희 함께할 사연이 바로 이 몸짱 되려고 헬스 회원권을 끊었는데 먹튀를 당해서 낭패를 봤다라고 한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할 첫 번째 사연 바로 이겁니다. 1년치 헬스장 회원권 끊었는데 먹튀 당했어요. 어찌된 사연인지 꽁트로 먼저 만나보시죠. 여름도 다가오고 겨우내 찐 군살을 빼기 위해서 운동을 시작하기로 결심한 저는 집 앞에 있는 헬스장을 찾았습니다. 깔끔한 시설에 저렴한 가격, 무엇보다 친절한 관장님의 태도가 마음에 들었거든요. 안녕하세요. 아유, 어떻게 오셨습니까? 운동하시게요? 네, 겨울에 너무 손 놓고 있었더니 여기 냄비 손잡이가 생겼어요. 군살 좀 아이고, 빼려고. 잘 오셨습니다. 네. 지금 뭐 너무 완벽하시지만 여기서 딱 5kg 정도만 더 빼시면 네. 좀 퍼펙트, 진짜요? 원더풀. 어머머 세상에. 예. 아우. 이렇게 아유,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나저나 여기 한 달에 가격이 어떻게 돼요? 어이, 뭐 정말 잘 됐어요. 때마침 잘 오셨어요. 오늘까지 저희가 딱 이벤트 기간이었는데 지금 1년치 미리 등록하시면 할인율이 무려 50%. 50%. 50%. 예, PT 5회권 무료. 네. 예, 가격이 뭐 너무 저렴하죠? 예, 저렴해서- 150. 150만 원? 1년. 저는 아직 1년치를 끊을 생각이 없는데 일단 한 달 다녀보고 추가로 더 끊으려고 하는데. 아유, 뭐 이렇게 또. 아니, 혜택이 이렇게 많은데 1년치를 안 끊으시겠다. 이런 저렴한 이런 이벤트가 없는데 그러면 이왕 오신 김에 네. 1년치를 끊으시죠. 그럼 이렇게 하시죠. 제가 특별히 네. 수림 씨 너무 뷰티풀 하시니까 제 이름을 불러주니까 예. PT 10회권에 헬스복하고 요 수건하고 요거 다 서비스로 드릴게요. 이거 아무한테나 막 이렇게 드리고 이러는 거 아닌 거 아시죠? 네. 결국 전 친절한 관장님 말에 홀린 듯 1년치 헬스 회원권을 결제했습니다. 이왕 이렇게 된 거 몸짱이 되리라 다짐하면서 운동을 시작한 지 한 달 지났을 무렵 문제가 터지고 말았습니다. 오늘도 운동 완성 온원 해야지. 문이 왜 잠겨 있지? 오늘 헬스장 문 안 열었어요, 저기. 혹시 예. 그쪽도 여기 헬스장 회원 되세요? 네, 그런데요. 내가 못 살아. 왜요? 뭐 뷰티풀, 뭐 원더풀, 뭐 어쩌고 하면서 그쪽도 1년 끊었죠. 그쪽도 뷰티풀했어요. 저도 그랬는데. 진짜. 근데 그걸 어떻게 아셨어요? 아니 어떻게 알겠뇨. 저도 얼마 전에 그 1년치 회원권 결제했으니까 알죠. 여기 헬스장 관장님이 그 폐업하고 네. 지금 완전히 그 증발했어요. 그 잠수 탔다고. 잠수.
수영 선수예요? 잠수를 타세요? 아니, 그럼 저희 회원권은 어떻게 돼요? 저는 여기 헬스장 다닌 지 한 달밖에 안 됐어요. 아니 지금 우리 같은 피해자가 이거 한둘이 아니에요. 그냥 작정하고 먹튀한 것 같아. 먹튀 아시죠? 아 나 진짜 기가 막혔어 진짜. 먹튀는 술안주로 잘 먹어. 먹튀였단 말이잖아. 맞아. 진짜. 알고 보니 헬스장 관장님은 여기저기 빚을 많이 진 상태였고 저뿐 아니라 다른 회원들까지 이벤트를 해준답시고 1년치 선결제 받은 후에 폐업을 한 겁니다. 지금까지 피해당한 사람만 수십 명이 넘고요. 피해액만 해도 5천만 원이 넘습니다. 전 대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많아요. 이런 사람 건데. 많아요. 아니 예전에 한번 강남에서 대규모로 이런 맞아요, 제가 맞아요. 한번 오, 있었는데 요즘에 또 그래요. 또 바디 프로필, 바프라고 그러죠. 네. 그거 찍는 분들 많고 그래서 이런 일 당하는 분 얘기 내가 많이 들었거든요. 자세히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네, 그래서 저는 바디 프로필을 찍지 않습니다. 아, 예. 일단 잠깐 말씀드리면 이게 20대 여성 A 씨의 사연인데요. 우리 이 A 씨가 지점이 여러 개인 개인 기업형 피트니스 센터가 있었는데 여기에 1년치 회원 등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등록한 지 한 달도 안 된 그때가 바로 새해 첫날이었어요. 이때 피트니스 센터 관장으로부터 문자 한 통을 받게 됩니다. 네. 요는 경영 악화로 인해서 운영 종료를 하겠다. 이걸 어머. 일방적으로 알린 상태였는데 네. 회원들에게 단체 문자를 일괄 보낸 거예요.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과정에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변제를 하는데 운동기구도 팔고 그다음에 이런저런 방식으로 자금을 확보해서 환불 비용을 변제하겠다. 이런 내용과 함께 환불 신청 안내도 거기에 같이 포함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럼 환불을 받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네. 이게 이제 회원들이 다들 궁금하니까 그 관장에게 전화를 받을 거 아니에요? 네. 전화를 안 받은 겁니다. 연결되지 않았고요. 피트니스 센터가 폐업 통보를 한 직후에 무슨 일을 벌였는가? 새벽 시간대에 센터 내에 있는 운동기구 또 네. 각종 비품들을 대부분 다 철거한 세상에, 상태였어요. 세상에. 거기다 더욱 황당한 게 뭐냐면 경영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네. 이걸 알고 있었는데 폐업 며칠 전까지 수험생 할인 또 연말 이벤트 이렇게 프로모션을 펼치면서 회원권을 판매했다는 겁니다. 현재까지 파악된 이 피해가 인원만 250명에 피해액은 수천만 원에 이르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경영난으로 운영이 안 될 것 같으면 애초에 신규 회원 자체를 받지 말았어야 하는데 그렇죠. 뭐 이벤트다 뭐다 하면서 회원권을 계속 판매했거든요. 그렇죠. 이건 그냥 처음부터 작정하고 벌인 일이 아닐까 싶은데 실제로 좀 이런 일이 많이 발생한다면서요. 이런 피해 구제를 신청하는 건수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 사실 요즘 운동에 대한 관심 매우 높아요. 많죠.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기 위해서 운동 많이 하는데 그만큼 피해 구제 건수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보여져요. 실제로 한국소비자원의 구제 신청 건수 이것만 보더라도 딱 드러나게 되는데 2021년도에는 2,406건이었습니다. 근데 2023년도에 3,165건으로 2년 새 약 31% 증가했고요. 지난해 3분기 누적 신청건도 이미 2,521건에 달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열심히 보다 적극적으로 구제 신청을 한 건수가 이렇다는 거지 네. 실제 피해 사례는 훨씬 더 많겠죠. 어떤 피해를 좀 유형화해서 나눠보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먹튀, 술안주로도 먹는 먹튀를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돈 가지고 도망가 버리는 거를 이렇게 맞아요. 표현하는 말이잖아요.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먼저 폐업 먹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운영 잘 하다가 한순간에 이 헬스장이 증발해 버리는 거예요. 우리 사연 같은 경우라고 할 수 있는데 갑자기 무리하게 프로모션도 하고 할인도 해주겠다고 하다가 일순간에 그냥 없어져 버리는 거. 헬스장이 사라져 버리는 거. 폐업 먹튀라고 하고요. 또 한 가지 유형으로는 오픈 먹튀가 있습니다. 왜 현수막 나부끼면서 광고하는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네네. 지금 뭐 가 오픈 기간이다. 내지는 오픈 전에 미리 계약을 하게 되면 아주 크게 할인해준다. 맞아요. 프로모션 맞아요, 기간이다. 있어요. 그런데 아예 오픈도 안 되는 거죠. 이렇게 회원들을 무리하게 모집한 다음에 그냥 잠적해버리는 경우들 종종 발생하거든요. 이런 먹튀 유형들은 존재하는데 좀 어려운 부분이 소비자들이 사전에 알아차리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잘 운영이 되다가 정말 일순간에 어제 밤에도 운동하고 씻고 여기서 나왔는데 그러니까. 다음날 아침에 가보니까 기구
다 사라져버리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대박이야. 오픈 분명히 한다고 해서 공사하고 있는 거 다 봤는데 일순간에 갑자기 철거돼 버리는 이런 사례들이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차근차근 한번 짚어보죠. 지금 피해를 당한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굉장히 많단 말이죠. 네. 근데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는가? 그러니까 내가 낸 돈을 환불받을 수 있는가? 그렇죠. 어떻습니까? 일단 환불받을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 저 사실 잘 모르겠어요. 우리가 법적으로는 가능할 수 있죠. 뭐 예를 들면 우리가 계약서도 쓰고 뭐 방문거래에 관한 법률 보면은 내가 이 헬스장에 등록을 하고 일정 기간 동안 다녔다. 그러면 그 기간을 빼고 나머지 금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환불 조치를 요구할 수 있죠. 네. 만약에 안 됩니다. 환불이 안 돼요. 그럼 뭐 법원에 소송 제기할 수 있죠. 뭐 지급 명령 뭐 할 수 있죠.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우리가 이 소송을 해서 소위 얘기하는 승소 판결이나 뭐 집행 권한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헬스장에 집행할 재산이 없어버리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도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제가 실제 수행했던 사건인데 똑같았습니다. 똑같아서 그러면 일단 그 헬스장 내에 기구들 있지 않습니까? 그게 사실 우리가 결제한 헬스장 금액보다는 당연히 비쌀 것 같으니 맞아요. 일단 그 동산에 압류를 해보자라고 해서 진행을 했었어요. 네. 진행을 했었는데 제가 그걸 하기 이전에 이미 다 이 헬스장 주인은 그 기기를 다른 데다 판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뭘 또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는 이 헬스장 자체가 이 헬스장 주인의 소유는 아니에요. 예를 들면 그 부동산이. 근데 임차로 들어갔을 테니까 보증금이 보증금 있겠네. 근데 이게 또 차명으로 계약을 했더라고요. 그러면 또 사실 이게 진짜로 되지. 그러면 안 우리가 이길 수 있어도 법적으로 엄밀히 따져서 이길 수는 있어도 실제로 갖고 올 재산이 하나도 없어버리면 이게 또 어려운 부분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받을 수 있습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그런데 이런 경우는 이 소송까지 가기에는 금액이 크지 않은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지. 예, 그러니까 피해 금액보다 이 소송 비용이 더 나오지 않을까 해가지고 이 소송을 좀 포기하게 되는 이런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맞아. 예, 이런 것도 어때요? 또 분하고 억울하잖아. 그런데도 시간 많이 걸리지. 그 귀찮아. 그러면서 그냥 포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사실 그런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귀찮다라고 표현해 주셨는데 네. 사실 법조인이 보기에도 귀찮은 거 맞습니다. 사실 큰 금액이지만요. 또 크지만 작은 금액이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가장 많은 이 헬스장 관련해서 피해 구제 그 금액이 50만 원 정도예요. 좀 애매할 수 있겠네요. 50만 원 큰 금액이죠. 우리한테 내가 그 좀 50만 원을 그냥 받지 못한다고 하면 너무 억울하고 큰 금액이 맞는데 이거를 내가 소송까지 진행하고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하기가 시간적인 측면 그리고 그 왔다 갔다 하는 동안 나의 정신적인 고통, 귀찮음 맞아. 이거를 계산기를 두들겨 보면 소송까지 잘 안 가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실제로도 이런 피해가 발생했을 때 적극적으로 고소하고 피해 구제를 신청하는 그 비율이 10%가 채 안 된다고 합니다. 충분히 이해가 가는 측면이 있어요. 당연히 뭐 적은 금액이든 큰 금액이든 우리가 나홀로 소송, 그러니까 셀프 소송도 가능합니다. 가능은 하지만 이걸 내가 직접 가서 알아보고 증거 자료도 만들고 제출하기까지가 쉽지가 않은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점을 사실 전 더 악용하고 있다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건건이 다 일일이 50만 원, 60만 원 정도를 환불을 요구한다거나 네. 민사소송 제기한다거나 압류 건다거나 하지 않으니까 오히려 더 이런 일 많이 일어나고 있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러니까 혼자 대처하기보다는 사실 피해본 회원들, 다른 회원들과 함께 고소를 한다거나 소송을 진행하면 조금 더 구제가 용이해지는 측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니 그런데 변호사님 이미 제가 봤을 때 경영난이 심각했어요. 이 사업체를 운영할 수 있는 힘이 없었단 말이죠. 근데 이걸 속이고 회원권을 뭐 이벤트로 계속 판매를 했다는 건 이거는 명백한 사기거든요. 이거 사기죄로 뭐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까? 명백한 사기거든요. 사기죄로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뭘 네. 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사기가 아니고 뭐가 사기예요? 저 이런 반발이 나올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견 생각했을 때 이게 무조건 사기지 뭐 말이 뭐 어려운 상황에서 계속 받고 근데 제가 역으로 말씀드려 볼게요. 진짜 제가 열심히 운영을 잘 하고 있는 헬스장 관장이었어요. 근데 코로나19 사태가 터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혹은 뭐 옆에 헬스장이 하나 더 생겼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열심히 해보려고 막 이벤트도 좀 열어보고 사람들을 열심히 유치를 해보려고 했어요. 지금 점점 경영이 어려워지고 있으나 저는 진짜 잘해보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옆에 헬스장이 한 3개가 더 생긴 거예요. 코로나가 계속 장기화되는 거예요. 그럼 그런 상황에서 무조건 제가 넌 사기꾼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저는 정말 그건 그냥 어렵네요. 열심히 해보려고 어떻게든 발버둥 쳐서 열심히 사람들 이벤트에서 많이 끌어모아서 내 사업을 살리려고 했었던 거예요. 그럼 그런 경우에는 이게 무조건 사기다? 라고 할 수는 없는 거란 말이에요. 물론 당연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피해를 보신 분들한테는 민사상 채권은 있죠. 그렇죠. 제가 이분들한테 돈을 돌려드려야 할 민사상 채무는 있는데 이게 반드시 사기의 고의를 가지고 한 행위냐라고 보면은 조금 애매할 수도 있다. 이런 부분이 또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나오면 할 말이 없는 근데 거예요. 법정에서 다 이렇게 얘기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누가 대놓고 내가 사기칠 목적으로 그냥 그렇게 그래, 했어. 안 이게 하지. 절대 얘기 안 안 할 텐데. 하죠.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입증을 해내야 될 텐데 고의성 어떻게 입증을 해요? 지금 강 변호사님이 세상을 너무 아름답게 바라보고 있어요.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무리하게 회원 모집하지 않습니다. 아, 그러네. 사실 이렇게 거의 100이면 100 변명을 하시죠. 물론 이렇게 안타까운 사연 가지신 분들 충분히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피해 사례에서는 소비자가 더 아깝고 내 돈 날린 경우 많잖아요. 그럼요. 이럴 때 이 고의성 입증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기의 고의라는 게 상대방을 속여서 금원을 뺏은 거다. 이게 바로 사기거든요. 그러니까 속였다는 것을 입증해야 되는데 지금 망할 게 너무나도 눈앞에 뻔히 보이는 상황인 거예요. 내가 지금 임대료도 몇 달째 못 내고 있고 곧 수도도 끊길 상황, 전기도 끊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프로모션을 하면서 신규 회원을 모집하고 있는 경우 지금 트레이너님 월급도 제대로 못 주고 있어서 곧 다 퇴직할 상황인데도 신규 PT를 마구마구 끄는 거죠. 맞아요. 그렇다면은 이미 내가 제대로 운영할 수 없는 상황을 인지하고 있고 돈을 제대로 돌려주지 못할 상황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회원을 모집했다? 이거는 그 자체로서 사기의 고의 있다. 이렇게 판단될 수 있어서 결국 이 전후 상황을 잘 확인하고 증거를 마련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 그러면 그 헬스장 등록 전에 뭐 수도세나 전기세 밀린 거 있나? 뭐 진짜. 고지서를 확인해야 되나? 이거 어떻게 하면 이런 피해를 좀 막을 수 있을까요? 일단은 제가 뭐 세상 아름답게만 보는 건 아니고 좀 속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 아까 사연에서도 보면 뭐 오늘까지다. 오늘까지만이 특별 프로모 아니에요. 다음 달에 또 똑같이 와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당신한테만 주는 특별 혜택이다. 아니에요. 모두한테나 다 주는 특별 혜택이에요. 그런가? 그건 특별 혜택도 아니죠. 그러니까 일단은 나한테 이렇게 정말 나한테만 스페셜한 어떤 오퍼를 하는구나라고 하면은 일단 좀 의심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예를 들면 아까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무리한 거일 수도 있잖아요. 실제로 돈을 끌어들이기 위한. 그래서 좀 조심을 하셨으면 좋겠고, 장기 회원권 이제 유도했잖아요. 우리 사연에서도 그런 것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정말 한 달치만 결제를 했다라고 하면은 사실 그 피해액이 줄어들 수가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런 경우 있어요. 현금으로 유도하는 거예요. 현금으로 유도를 하거나 아니면 카드 할부도 일시불로. 근데 이런 것도 좀 주의하셨으면 좋겠는 게, 만약에 우리가 카드 할부를 정말 속칭 풀할부라고 하죠. 뭐 12개월 막 이렇게 했으면 사실 중간에 이런 사태가 발생했을 때 카드사의 항변권을 얘기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의 피해를 좀 최소화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결제는 좀 할부로 하셨으면 좋겠고, 가급적 그 할부 기간도 길면 길수록 좀 더 안전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단기간으로 해야 돼. 1년 뭐 이렇게 하는 건 조금 위험할 수가 맞아요. 있고, 네. 만약에 1년 이런 걸 하더라도 내 카드를 가지고 할부로 할부로. 선택을 해서 무슨 일이 있으면 카드사에 전화해서 이런 일이 있으니 집행을 정지해달라 이렇게 하는 게 좋겠네요. 네, 맞습니다. 아이고, 근데 소액 사건 같은 경우에는 어디 가가지고 변호사 찾아가기도 참 애매하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네. 이거 근절할 수 있는 보완 대책이 빨리 좀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드네요. 자, 다음 주제 얘기해 주시죠. 자, 다음 주제는 이렇습니다. 자, 남편이 그토록 숨기고 싶었던 그 이혼에 대한 진실을 안 후에 배신감에 몸부림치고 있다는 한 여인의 이야기인데요. 두 번째 저희가 함께할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의부증 때문에 이혼하자더니 알고 보니 불륜. 자, 자세한 사연 꽁트로 먼저 만나보시죠. 생각해보면 모든 불행의 씨앗은 남편이 한의원을 개원하면서부터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한의원을 개원하면서부터 남편은 바쁘다면서 밤늦게 들어오기 일쑤였고요. 주말에도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긴커녕 밖으로만 나돌아다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여보 진택 씨, 진택 씨, 네. 당신 이거 뭐야? 이거 뭐야? 그걸 왜 봐? 내 책상 뒤졌어?
그걸 왜 봐?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원장님 곁엔 항상 이쁜 예인이가 있을 거예요. 예인이 설마 당신 그 한의원에서 근무하는 그 뭐 저기 상담 실장 말하는 거야? 그럼 그 여자랑 바람 피우는 거야 지금? 아유, 어? 그게 무슨 바람이야. 그냥 이거 생일날 그거 준 거잖아. 뭐? 어? 그냥 워낙 잘 챙겨주고 자상하고 그러는 사람이라서 그런 거지 뭐 아무 사이도 아니야. 그 생사람은 그 멀쩡한 사람을 잡고 있어. 생사람 항상 곁에 있겠다는 요게 바람이 아니면 근데 뭔데? 이러니까 내가 이게 집에 들어오기 싫은 거야. 어머머머. 그만해. 아유, 당신 자꾸 이러면 내가 그냥 질려 그냥. 아유. 언제는 질리도록 옆에 있고 싶다더니. 남편은 괜한 의심을 한다며 펄쩍 뛰었지만 전 의심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의심하면 할수록 남편은 가정에서 더욱더 멀어져만 갔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제 의부증 때문에 지친다면서 결국 저에게 수차례 이혼 소송을 제기하기 이르렀습니다. 이혼 소송이 마무리되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입니다. 어머, 재용 씨 어쩐 일이세요? 아, 수림 씨 잘 지내시죠? 그 뭐 진태기하고 그렇게 되고 나서 전화도 한번 못 드리고 아유 죄송합니다. 아, 재용 씨가 왜 죄송해요? 다 저희 부부가 못난 탓이죠 뭐. 아유 진태기 그 녀석 정말 사람도 아니에요. 조강지처 버리고 그 여자하고 7개월 만에 결혼하고 수림 씨 마음 고생 많으셨어요. 아니 잠깐만 진택 씨가 재혼을 해요? 아 그건 모르셨어요? 그 저 한의원에 있던 상담실장 있잖아요. 네. 그 얼마 전에 그 여자하고 재혼했어요. 119 좀 불러주세요. 바람 피운 게 아니라면서 그렇게 부인하더니 남편은 저와 이혼 소송이 끝난 지 7개월 만에 그 여자와 재혼을 했습니다. 전 배신감에 몸서리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라도 저를 기만하고 배신한 남편과 내연녀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할 수 있을까요? 이 정황상 바람을 피운 것 바람 같은데 피우고 증거가 있었네. 없어서 도리어 의부증으로 의심을 받았고 이혼까지 이르렀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자세한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자세한 얘기는 이렇습니다. 이 아내 A 씨하고 한의사였던 남편 B 씨가 이 1998년에 부부의 연을 맺고 아들 둘 낳고 알콩달콩 별 문제 없이 잘 살고 있었어요. 네. 그러던 2003년에 남편이 한의원을 개업하게 됩니다. 네. 네, 근데 다른 이제 여러 간호사들은 계속 이제 교체가 됐는데 네. 이 실장 C 씨만큼 계속 한의원을 지키면서 함께 일을 하게 됐어요. 그러다 2005년 A 씨에게 크리스마스 카드가 도착하게 됩니다. 근데 거기 뭐라고 써 있었냐면 이 실장 C 씨가 원장님 곁엔 항상 이쁜 제가 있을 거예요. 내용을 적어 놓게 된 거죠. 항상 곁에 있겠다. 이건 누가 봐도 명백하게 선을 좀 넘은 발언 그쵸. 아닐까 싶어요. 평범한 상사하고 직원이라고는 전혀 생각할 수 없는 것 같아, 이 글귀가. 그렇죠. 아내도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네. 같아요. 이 두 사람의 관계를 의심해서 이 아내는 갑자기 한의원을 찾아가기도 하고 또 남편 휴대전화를 이리저리 막 뒤져보기도 했어요. 네. 근데 이 아내가 계속 의심을 하다 보니까 이 남편은 결국 집을 나가버리게 돼요. 아내를 상대로 해서 2008년부터 지속 2006년부터 이혼 소송을 제기하기 시작하는데 네. 결국 요는 아내가 이 심한 의부증을 가지고 있어서 내가 못 살겠다. 그래서 혼인 파탄의 책임을 아내에게 돌리기도 한 겁니다. 그런데 법원이 이걸 받아들이지 않았고요. 그 이후로도 남편은 무려 5차례에 걸쳐서 이혼 소송을 제기하게 되는데 참. 마지막으로 제기했던 2018년도 6번째 이혼 소송에서 재판부는 이 가족은 더 이상 이 혼인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게 무의미해질 정도로 파탄이 났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이혼을 허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2022년 결국 이 두 사람의 이혼이 확정되는데 이게 무려 16년 만이었습니다. 와, 이거 16년 동안 이혼 소송을 했다는 건데, 야, 이거 정말 길었습니다. 근데 아니 어쨌든 이혼이 됐다는 거잖아요. 네. 그럼 끝난 거 아닌가요? 근데 이게 인간은 끝날 때까지는 또 끝난 게 아니에요. 왜냐, 이혼을 한 지 7개월이 지난 무렵에 이 남편 A 씨하고 그 실장 C 씨가
혼인을 마치고 법률상 부부가 됐다라는 얘기를 듣게 되는데 A 씨 생각에는 이혼을 하자마자 남편이 C 씨하고 혼인 신고를 해? 이건 아무래도 문제가 있다. 그렇지. 거기다 얼마나 큰 모멸감을 느꼈겠어요. 얼마나 큰 수치심과 배신감을 느꼈겠습니까? 결국 심한 정신적 충격을 호소하면서 이 B 씨와 C 씨를 대상으로 위자료 소송을 제기하기 이른 겁니다. 길고 길었던 이혼 소송에 마침표를 찍나 했더니 또 진실 공방이 이어졌어요. 결과가 궁금한데 위자료를 받았습니까? 이별 후에 일정 기간은 좀 애도 기간 있어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이혼을 하자마자 다시 재혼한 것에 아내가 분개하고 위자료를 청구한 사안인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아내가 이겼습니다. 다행이다. 위자료 청구가 인정이 된 건데 사실 쟁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위자료 청구, 부정행위에 기해서 내가 정신적 피해 입었으니 위자료 달라 이 청구는요. 이런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부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안에 제기해야 되는데 남편이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2006년도에 이혼 소송이 처음 있었거든요. 네네네. 그리고 그 전부터 아내가 부정행위를 의심했죠. 그러니까 첫 번째 이혼 소송을 할 때 2006년에는 너가 이미 부정행위를 알았고 3년이 훌쩍 지났으니까 소멸시효라고 하죠. 네. 권리 위에 잠자는 보호받지 못하니까 이미 소멸시효 지났다 이렇게 남편이 항변을 하긴 했던 거죠. 네, 그러면 뭐 이 남편 주장이 뭐 아예 뭐 틀린 거는 아니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천천히 말씀 잘하세요. 하지만 아니, 그냥 재판부의 견해가 하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완전히 달랐어요.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결국 이혼이 된 시점 있잖아요. 2022년도에 이혼 소송이 6번째가 있었고 그때 이혼이 됐는데 이때를 기점으로 소멸시효 3년을 계산해야 된다라고 본 거죠. 2022년도부터 계산을 하면 아직 기한이 남았으니까 위자료 청구가 인정이 됐고요. 남편에게 5천만 원 그 상담 실장 이제 다시 결혼을 한 새로 결혼을 하는 그 상담 실장에게 2천만 원의 위자료 청구가 인정이 되었습니다. 5천, 2천이면 저 위자료 액수로는 제법 큰 건데. 거죠. 그죠? 그렇죠. 근데 유책 배우자는 이혼 청구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는데 6번 만에 됐네요, 되기는. 그러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기로는 그래도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기각이 된다 이렇게 알고 네. 있잖아요. 네. 근데 6번이었기 때문에 가능할 수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유책 배우자가 청구를 한다고 해서 기각이 되는 건 아니고 기본적으로는 그렇지만 예외적으로 유책 배우자의 청구도 인용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강제이혼이 된다라는 거겠죠. 예를 들어서 그 상대방이 정말 나는 이 사람과 혼인의 의사가 전혀 없는데 내가 이혼에 응해주게 되면 상대방이 그 내연녀 혹은 내연남과 같이 잘 사는 게 너무 꼴보기 싫다. 아, 진짜. 네. 라고 해서 네. 정말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해주지 않는 경우에는 설사 유책 배우자의 청구라도 인정이 될 수가 있고 이런 예외적인 상황에서 법원이 드는 이제 사례들을 말씀드려보면 이런 거예요. 그 상대방이 제가 만약에 유책 배우자라고 치면 너무 이 사람이랑 살기 싫어요. 그래서 나갔어요. 집을 나가서 딴 살림을 차렸다고 칠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본처에 대해서 뭐 거주지를 제공을 한다라든지 아니면 자녀들을 잘 키울 수 있게끔 그렇죠. 양육비를 잘 준다든지 이제 이런 부분이 있을 수가 있고 그리고 또 그 세월의 경과적인 측면이 있어요. 그렇게 생활을 한 게 한 20년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20년 전에 했었던 유책은 굉장히 많이 희석이 됐다라고 보는 거고 그 정도 부분에 있어서도 20년 전에 제가 외도를 했다 칠게요. 근데 정말 인터넷 그 채팅 1회 한 거예요. 그 정도의 예를 들어서 그 책임이 굉장히 비교적 가벼운 정도의 유책이었다면 이런 부분들을 두루 고려해서 설사 유책 배우자의 청구라고 하더라도 이 혼인 관계에 어떤 실체가 전혀 앞으로 있을 가능성이 없다라고 하면 인용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채팅 1회. 그것도 근데 상처인데. 네. 오늘 그 법이 알고 싶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두 분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번엔 라떼는 마리아 시간이죠. 이번 주제는요. 그때 그 시절 방역과 예방 접종입니다.
자, 오늘은 4월 7일 세계 보건의 날입니다. 요즘 뭐 환절기잖아요. 그렇죠. 사실 환절기에는 감기 걸리기도 굉장히 쉽고요. 또 음식물이 상하기도 쉬워서 여러 가지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 여기 계신 세 분은 건강 관리 좀 잘 하고 계신가요? 저희는 목소리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목 관리가 특히나. 아침에 전 일찍 방송이 있으면 새벽에 일어났을 때 목 상태 봐요. 좋아, 오늘 좋아, 오늘. 근데 목소리가 안 나온다. 그럼 막 뭐 생강차 먹고 뭐 도라지청 먹고 그 관리를 하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이게 뭐 독감 예방 접종은 필수고 얼마 전에 저 노로바이러스 한번 걸려가지고 아유 된통 당했잖아요. 이게 면역력 강화 진짜 필수거든요. 잘 먹어줘야죠. 건강식품 이런 거. 저의 경우는 저는 네. 중년은 기승전 몸뚱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맞아. 저는 뭐 독감 예방 접종 당연히 하고요. 네. 각종 좋다는 돌아가면 뭐 좋은 건 다 먹고 있는데 제가 일명 영양제 16종 여사입니다. 배불러, 16종을 배불러. 하루도 빠짐없이 네. 아침, 점심, 저녁으로 나눠 먹고 있는데 역시 인간은 전 세 가지 약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신약, 구약, 양약 이렇게 세 가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저는 워낙에 체질이 좀 건강한 편이고 힘이 조금 좋은 편이라 뭐 그렇게 많이 아프거나 그런 스타일은 아닌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픈 뒤에 치료는 나중이다. 일단 그래. 미리미리 예방하자. 저의 맞아. 철칙입니다. 예. 저도 교수님 말씀대로 워낙 딱 봐도 좀 튼튼하잖아요. 지나치게 건강하죠. 지나치게 건강해서 그냥 좀 건강하지 않게 막 뭐 술도 먹고 막 건강하지 않나 봐. 불규칙하게 막 이렇게 해서 남들 정도의 그 몸 상태로 이렇게 살려고 이게 이제 몇 년 전입니다. 요즘에는 이제 나이가 드니까 여기저기 조금씩 아프고 막 그래가지고 약도 먹고 뭐 건강을 위해서 운동도 하고 뭐 맞아요. 이렇게 좀 생활 패턴이 좀 바뀌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아니 근데 우리 다 기억하잖아요. 몇 년 전에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아, 지금 생각하면 그때 어떻게 이겨냈나 싶어요. 네. 진짜 그때 코로나 한 번 걸린 사람 잘 없을걸요? 두 번, 세 번 다 걸리지 않았어요? 한 번 걸리면 그냥 마스크만 잘하고 다니자 이게 아니라 격리됐었기 때문에 그게 너무 힘들었었어요. 그리고 또 행사 같은 것도 연예인들 많이 또 취소가 됐었었고 결혼식 때도 막 조촐하게 가족끼리 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었잖아요. 예. 제가 아는 분 따님도 이 코로나19 때 결혼식을 했는데 이게 신랑 신부 제외하고는 다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아유, 맞아. 이게 누가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이 그러네. 결혼식은 몇 년 만에 한 번씩 만나는 뭐 친척들도 있고 그랬을 텐데 그렇지. 누가 누군지 모르니까 인사도 안 하고 되게 서먹서먹하고 맞아요. 뭐 이렇게 되는 게 그때는 되게 불편했었습니다. 사진 찍을 때도 마스크 다 쓰고 찍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누가 누군지 어떻게 알아요? 그래. 인류가 이런 아름다운 시기에 이렇게 한꺼번에 마스크를 쓰고 그런 그 예식을 한 건 정말 처음이지 않나 싶은데 맞아요. 근데 우리가 그런 예식 뭐 장례식이나 아니면 뭐 결혼식 말고도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한 명 딱 걸리잖아요. 유치원 학교 싹 다 휴교했었어요. 진짜 그렇죠. 그러네. 그 반 완전히 다 자가격리하고 선생님 한 번 또 걸렸다 그럼 난리가 나는 거고 심지어 그분에 대해서 약간 손가락질도 하고 약간 불편하게 생각하고 이런 분위기도 있었습니다. 맞아요. 기억하실 거예요. 그래요. 요즘에는 워낙에 의학이 발달이 돼서 웬만한 예방 주사는 다 나와 있잖아요. 네. 그리고 신종 전염병이 돌고 이러면 백신 바로 만들어내고 막 이러는데 예전에는 이게 그렇지가 않아서 한번 전염병이 돌면 마을 다 쑥밭되고요.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그 나라가 그냥 맞아, 쑥대밭이 맞아, 맞아. 그랬죠. 옛날에 우리 그 비디오 시절에 옛날에는 전쟁, 호환, 마마 뭐 이런 게 뭐 문제였다 이러면서 다들 기억하시죠? 그럼요. 그거 아시는 분들이 옛날 분들입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옛날 봄철에 유행하던 가장 대표적인 유행병이 있었는데 다 기억하실 겁니다. 홍역. 홍역. 옛날에 막 불꽃 피고 나중에 막 열 나고 그러면서 발진까지 막 저렇게 나고 됐었어. 그러면 이거 옛날엔 사망도 했었어요. 굉장히 위험한 질환이었는데 그래서 사람은 옛날에 누구나 치르는 홍역이다 얘기를 해서 왜 장례식장 곧 내가 관 들어가기 전에 다 걸린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었는데 뭐 95% 이상은 다 걸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한 번 걸리면 온 마을이 그야말로 쑥대밭이 됐었기 때문에 맞아요. 지금은 아무렇지도 않은 이 유행병이지만 옛날엔 정말 대단했던 것 같아요. 네. 뭐 지금이야 뭐 홍역 예방 주사가 있으니까 맞아요.
뭐 그런데 옛날에는 이 출생 후 바로 이렇게 거쳐가야 되는 게 이제 홍역 뭐 이런 게 그렇죠. 있었는데 그때는 홍역으로 사망하는 어린이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면 바로 출생 신고를 하지 않고 홍역 한번 거치고 나서 이제 출생 신고를 좀 뒤늦게 하는 뭐 이런 경우도 좀 많았다고 합니다. 진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옛날 어린이들은 호환, 마마, 전쟁이 가장 무서운 재앙이다 이런 말이 있었잖아요. 이 큰 마마가 옛날에는 천연두, 작은 마마가 홍역이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은 미리미리 예방 접종을 다 했지만 1970년대 그 초반까지만 하면 홍역 딱 걸리면 나을 때까지 그냥 기도만 하고 있는 거야. 지켜만 보는 거예요. 네. 그러다 이겨내면 사는 거고 아니면 그냥 죽는 거예요. 아이고. 그러니까 80년대 들어서 그러니까 영유아 국가 필수 예방 접종으로 이 홍역 접종이 시작된 뒤에 많이 좀 사라졌죠. 네, 근데 최근에 기사 굉장히 많이 봤어요. 전 세계적으로 이 홍역이 다시 유행하고 있다. 네. 그 베트남에서 뭐 이렇게 얘기를 그렇죠. 하세요. 최근에 베트남 뭐 해외여행 직후에 뭐 네. 홍역에 걸린 사람들이 뭐 늘고 있는데 홍역은 한 번 걸렸다가 이 완쾌가 되면은 면역 항체가 생겨서 이 다시는 걸리지 않는다. 한번 걸리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요거 좀 잘 살펴보셔야 되는 게 네. 이 시대별로 접종이 됐던 때가 있고 또 안 됐던 때가 있기 때문에 요거 잠깐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내가 1967년 이전 출생자다. 이런 경우는 너나 할 것 없이 다 걸렸던 시대이기 때문에 자가 면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허. 자연 면역을 가지고 있어서 따로 예방 접종 맞을 필요 없고요. 그런데 내가 1967년 이후 출생자다 할 경우에는 이게 홍역 예방 접종이 그때는 권고 사항이었어요. 맞아. 그래서 맞은 분도 있고 안 받은 분도 있어서 요게 1차 접종이 안 돼 있다 그러면 내가 한 번쯤 항체 검사도 해보시고 예방 접종을 뒤늦게라도 하시기를 그러겠네. 권하더라고요. 아니 그런데 제가 학교 다닐 때는요 이런 뭐 유행병 혹은 전염병이 돌면 살짝 설레했던 적 있거든요. 아. 특히 뭐 눈병 같은 거 친구들 그 친구 눈 한번 비비고 내 눈 한번 비비고 그렇지. 뭐 이런 경험들 다 있지 않으세요? 그 유행병이 걸리자 그럼 공식적으로는 이 결석 처리가 안 돼요. 그러니까 병결 처리가 됐기 때문에 그 시절 그 유행병 그 시즌이 있는데 봄에는 눈병, 눈병, 아폴로 맞아요. 눈병이에요. 그럼 여름에는 장염, 그리고 가을 겨울에는 독감입니다. 꾀병 방법도 질병 따라 다 달라요. 이게 봄이 왔다 그러면 아폴로 눈병 학교 가기 싫다 그러면 눈을 막 비벼, 눈을 막 비벼가지고 야 나 빨갛냐? 어떤 실피 터졌냐 맞아. 이러면서 그래야지 눈병 걸렸다고 확인이 되잖아요. 이걸로 약하다 그러면 수돗물 틀어. 내가 가가지고 생눈 계속 대고 있는 거야. 이렇게 대고 있으면 물이 막 떨어지잖아. 그럼 눈이 빨개져. 선생님 전 아폴로 눈병 걸렸는데요. 그랬다니까요. 왜 그랬나 몰라. 저는 안 그랬어요. 아니 그리고 그때 막 뭐 양파, 마늘 막 이런 거 집에서 가져와 가지고 또 막 문지르고 막 하면서 그랬어. 뭐 이런 친구들도 있고 막 그랬는데 결국 눈만 아프고 눈만 아프고 맞아. 선생님한테 꿀밤 맞고. 그러면. 예, 이거 막 하면은 양파 냄새가 나는데 이게 안 걸릴 수가 없다. 티가 나죠. 맞아. 아니 조금 이제 연령 지나가지고 이제 핫팩이 유행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때는 애들이 독감이나 딱 감기에 딱 유행하잖아요. 그러면 핫팩을 막 흔들어놨다가 선생님 오시기 전에 이마에다가 딱 대요. 얼굴 뭐 이런 데 막 대. 그러고 나는데 선생님한테 어떻게 선생님 저 감기 독감인가 봐요. 그럼 이제 여기 막 얼굴이 막 벌겋고 여기 막 뜨겁고 그러니까 그런데 선생님들께서 다들 아시고 그렇게 체온계를 들고 다니십니다. 맞아. 근데 체온이 막 40도, 50도가 막 올라가요. 이건 인간의 체온일 수 없지 않습니까? 딱 걸리고 결국은 꿀밤 한 대 맞고 그렇게 저희 아이도 학교에 조퇴도 못하고 혼만 났던 경험이 있습니다. 아니 핫팩 없을 때는 맞박이 있잖아. 맞박이 계속 이마 때려 막 이렇게. 그럼 여기가 열나고도 뻘개지고. 아니 근데 뭐 이렇게 애를 써. 우리 고등학교 때는 저 수업 한두 시간 안 들어가고 싶으면 헌혈했어요. 그러면 그거는 그냥 뭐 초코만 나는 빵도 주고 이러면서 맞아. 우유도 먹고 이러고 자연스럽게 안 들어가도 됐는데 근데 조퇴나 결석을 쉽게 용납하는 선생님이 계시고 맞아. 이거 절대 안 돼 하는 선생님이 꿀복이야. 계시래요. 선생님만 그런 게 아니라 부모님들 중에서도 개근상 못 받으면 절대 안 돼. 하늘이 무너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많아요. 뭐 열이 막 펄펄 끓어 39도야. 이러면 일단 학교 가라. 학교 가서 조퇴해라. 아이, 그럼. 아파 죽겠네. 학교 가라. 조퇴해라. 무조건 학교를 보내는 거예요. 아니 근데 그때는 왜 이제 그랬나 뭐 몰라. 조퇴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네. 이제 학교에 보면 특별히 학급에 보면 인간은 두 부류로 나눕니다.
마른 것들, 그 다음에 안 마른 것들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마르고 야리야리한 애들은 조금 이제 그냥 봐도 아파 보이잖아요. 그냥 봐도 질병이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러면 이제 얘네들은 조금만 아프다 그러면 어떻게? 얘네들은 체육 시간에 체육을 안 하거나 맞아. 심지어는 조퇴도 잘해줘요. 근데 저 같은 사람은 정말 중병이 들려도 티가 안 나요. 그러면 막 정말 막 죽을 것 같은데 너무 아픈데 선생님이 딱 쳐다보고는 너는 그냥 가라. 너는 그냥 바로 체육해라. 이런 경우들이 있어서 약간 억울한 일인이었고 근데 지나고 보면 네. 약한 것보다는 힘 있는 게 좋기는 해요. 그렇지, 그래도 그렇지. 나도 한 번쯤 체육 빠져보고 싶다. 이 염원이 정말 강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아, 근데 또 그렇게 해가지고 학교를 하루 빠지면 오전에는 괜찮아. 근데 점심 먹고도 심심해가지고 나 이거 갈 걸 그랬어. 바로 그거야. 학교가 아유, 최고였죠. 다들 비슷해요. 네. 또 요즘에 이제 찾아보기 힘들어진 병이 예전에 많았다고 그러는데 결핵 아니에요? 그렇죠. 사실 1960년대 초중반 하더라도 그 인구의 70%가 결핵 감염자일 정도로 결핵이 온 나라를 휩쓸었던 때가 있었어요. 근데 영양 부족이나 위생 불량으로 생기는 전염병이었기 때문에 1960년대만 하더라도 결핵 퇴치는 국가적인 사업이었어요. 네. 예. 이때 엑스레이 그 검진, 이동 검진 차량이 네네네. 전국 각지로 이렇게 출동을 맞아요. 했었고요. 또 섬 지역 주민들의 이 진료를 위해서 결핵 진료선 이런 것까지 떴을 정도인데 이 결핵 퇴치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 당대 최고 스타들이 이 모금 운동 뭐 이런 것도 벌이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네네네. 그때 나왔던 게 크리스마스 실. 실, 우리 뭐 다 크리스마스 실. 기억하잖아요. 그쵸. 근데 이게 1960년대, 70년대 결핵 퇴치 기금을 마련해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네. 이 크리스마스 실을 제작을 해서 판매한 게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거고요. 아. 이게 재밌는 게 네. 왜 1970년대까지만 해도 문학 작품에 보면 그렇게 파리해가지고 약간 시름시름 앓는 여주인공들이 되게 많았어요. 비련의 여주인공.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거의 대부분 일명 결핵 때문에 아마 예측되는 그 질환일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우리 왜 굉장히 유명한 거 있지 않습니까? 소나기. 이선희 작가의 소나기에 보면 이 여주인공이 굉장히 애가 아프고 비를 맞고서는 콜록콜록했다가 나중에 뭐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요거 아마 결핵이지 않았을까? 우리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아유. 난 잘 아프지도 않았네. 그러니까 감사하게. 소나기 그 마지막 장면에서 그 소녀가 소나기 흠뻑 맞고 나서 병이 악화되잖아요. 그러면서 얘기하잖아 엄마한테 내가 입던 옷을 그대로 입혀서 묻어줘. 맞아. 막 이러면 유언 남기고 그러잖아요. 꼭 아침 드라마 이런 거 영화 속에 보면 주인공의 그 살 날이 얼마 안 남았을 때는 꼭 이 각혈을 하거나 막 그러잖아요. 기침하면서 붉은 피를 토해내고 나중에 결국 죽잖아요. 그런 경우도 있었죠. 그 이 결핵 퇴치하려고 맞았던 게 그 유명한 불주사 아닙니까? 불주사. 근데 이건 그 자체가 공포였어요. 이거 내 앞에 순번 애가 이제 맞는 그게 더 떨려. 맞고 나면 그만인데. 그렇지. 야, 이건 정말 그 공포였죠. 네, 이게 딱 봐도 뭐 알코올 램프 딱 켜놓고 거기다가 막 그 바늘을 이렇게 막 하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게 진짜 좀 공포스럽거든요. 이게 너무 무서워가지고 이것 때문에 학교 안 가고 막 이런 사람들도 있고 막 그랬었어요. 30대 후반 한국 사람들이라면 대부분 가지고 있는 게 한국인의 바코드가 바로 이 불주사 자국인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아까도 그 알코올 램프 소독 말했는데 네. 일회용 저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주사 바늘이 아니었잖아요. 근데 그걸 또 쓰고 하니까 맞아요. 알코올 램프에 딱 달고 가지고 네. 찔렀기 때문에 다 이게 움푹 들어가고 흉터가 다 남아 있는 거예요. 전 그래가지고 네. 불주사 맞는 날 순서 기다리다가 도망갔잖아요. 잘했어. 그 잘했어요. 다음날 잡혀가지고 다시 맞았습니다. 근데 이게 이 불주사 자국으로 연령대에 가늠할 수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자, 지금부터 제가 사진을 하나 준비했는데 어떤 연령대인지 한번 맞춰보시죠. 네. 이거는 너무 쉽네요. 요거는 네. 저도 뭐 요 자국이거든요. 요게 아마 40대 이상? 그 70년대생? 그렇죠. 빙고, 딩동댕 오. 맞았습니다. 요 자국 가지고 계시면 요거는 무조건 40대 이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건 흉터가 불룩 솟아있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2개인 사람도 있고 형태가 제각각이었어요. 맞아요. 자, 달랐죠. 이제 그러면 이제 두 번째 퀴즈 빠르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렇게 약간 희미하다 싶은 자 사진 한번 보세요. 네. 희미하다 싶은 요 주사 자국 연령대 어느 연령대일까요? 이거는 제가 맞출 수 있을 네.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 요즘 이제 아이들
보면은 주사 자국이 딱 저렇거든요. 저게 주사 자국이에요? 네. 맞아요. 아, 몰랐어요? 요게 약간 주사 자국. 소림사 같은 느낌 있잖아요. 아. 그런데 이게 1993년부터 새로 도입된 불주사인데 요게 생후 4주 이내 영유아를 대상으로 해서 9개짜리 바늘 2개를 이렇게 빵빵 그렇지, 이렇게 찍는 그렇지. 도장 형태의 주사여서 네. 요게 눌러서 집중하는 거라 나중에 사실 청소년기 지나서야 이제 약간 희미해지는 이런 양태가 있는데 저희 아들도 아직 이 자국이 좀 남아 있거든요. 그 자국 보면서 계속 볼 때마다 신기하기도 하고 약간 소림사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사 맞는 위치도 달라졌나 보다. 저희 때는 요 어깨 쪽이었는데 네, 어깨 뒤쪽 요 여기 10년대생들 맞았다는 건 여기네. 팔도 여기 맞아요. 요 위에서 여기로 내려갔구나. 또 달라지고. 그리고 예전에 또 위생 상태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어머니가 이 잡아주시고 벌을 받고 말이죠. 그래서 입을 털고 햇볕에 말리고 막 이랬단 말이죠. 요즘 사람들 이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를걸요? 근데 60, 70년대만 하더라도 어느 가정이건 위생 상태가 좋지 않으면 사람 몸에 기생하는 그 이, 벼룩, 빈대 이게 많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밤중에 잠자리 들기 전에 꼭 의뢰 이렇게 이를 잡아서 똑똑 이렇게 꽁꽁 눌러 죽이잖아요. 그 풍속이었어요. 의뢰 있는 풍속이었어요. 이게 뭐 옛날에는 이가 다 있었어요. 형제 많은 집은 하루 누워 자면은 다 온 가족에도 없는 거니까. 그래가지고 몸이 약간 근질근질하고 머리가 막 근질근질하잖아요. 딱 벌려보면 허예, 석회가 있어가지고. 아이고. 그리고 얘네들이 피를 많이 빠른 애들은 딱 이렇게 뽑잖아요. 얘네들이 빨개, 아주 진짜? 통통하고. 그래서 그거 잡으려고 온 집마다 다 뭐가 있었냐? 참빗이 맞아, 있었잖아요. 참빗으로 해가지고 있으면 촥 쓸어내요. 두두두두 떨어지죠. 그다음에 얘를 이제 어떻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참빗 끝을 해서 딱 눌러요. 그럼 톡 터져. 그럼 피가 이렇게 쫙 나오잖아요. 아유, 또 그때를 다 아시는 분들 좀 어렵게 힘들게 살던 때입니다. 이게 옛날 그 영상 같은 거 보면은 네. 이 6.25 전쟁 때 이 벼룩이나 뭐 이 이런 게 너무 심해가지고 아이들 이렇게 세워놓고 미군들이 그 DDT라 그러죠. 가루. 가루 이런 거를 막 이렇게 쭉 뿌리는 뭐 요런 거 영상도 좀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예. 그리고 또 뭐 옛날 영상도 아니고 이제 저는 직접 경험을 했는데 일명 방구차. 네, 방구차. 이 소독차가 동네 방방곡곡 막 이렇게 돌아다니면은 그것들 막 따라다니느냐고 막 이랬었죠. 맞아. 동네마다 아이들 난리 났었죠. 저거 막 맞아요. 그냥 쫓아다니고. 근데 저 냄새가 그렇게 나쁘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영화 안 좋을 친구 텐데. 그 있잖아 네가 가라 하와이 그 영화 친구에서 보면 첫 장면에 소독차 쫓으면서 해맑게 웃는 아이들 나오잖아요. 지금 젊은 사람들은 저게 무슨 장면이야 의아할 수 있지만 30대 이상 세대에게는 친숙하다 못해 정겨운 모습이에요. 옛날만 해도 이 소독차 연기를 마시잖아요. 그럼 내 몸에 있는 기생하는 뭐 이런 것들 벌레들 다 박멸한다 생각하니까 방구차 왔다 나가라 하거든요 엄마가. 그러면 우르르 나가서 마셔. 맞아. 소독차 마셔. 그럼 벌레들이 죽는다 생각하는 거예요. 막 뛰어다녔지. 아유 그러게. 근데 왜 그랬나 생각해보면 몰라. 그때 뭐 했냐면 네. 그 폰이 그 픽업 트럭 뒤에다 그렇게 그걸 실어놨었어요. 그렇죠. 아, 그러면 맞아요. 앞으로 가면 애들이 막 따라가는데 이 빠른 애들이 있어요. 그럼 이제 다칠 수 있으니까 그 진짜. 아저씨들이 막 뒤로 가라고 따라오지 맞아, 말라고 맞아. 막 이런 얘기 하신 적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 저희 엄마는 그 차 딱 오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미리 빈대떡 같은 거나 집에 뭐가 있어요. 그거를 딱 주고 그거 집으로 잠깐 집 쪽으로 해서 엉덩이를 좀 들이대가지고 집 안쪽으로 그 소독차가 들어오더라고요. 요렇게 한 집 적도 저희가 소독하는. 있었죠. 네. 옛날이다.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었네요. 자, 그때 그 시절 어떻게 또 접종을 했는지까지 자, 알아봤습니다. 아이고 요즘에 이제 그 전염병에 대한 얘기들 또 네. 뭐 외국 갔다 오면은 뭐 그러니까 외국 가기 감염되고. 전에도 또 뭐 주사 맞아라 이런 얘기 그렇죠. 하잖아요. 네. 보건에 대한 경각심은 늘 있어야죠. 맞아요. 우리 건강이니까. 네. 예, 이걸 가지고 또 추억을 한번 더듬어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제 봄이 왔음이 확실히 느껴집니다. 낮 동안에는 기온이 또 많이 오르는데요. 오늘 날씨 어떨지 궁금해요. 문난영 기상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부드러워진 공기에 완연한 봄이 다가온 게 실감나는 아침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아침 기온은 7.5도로 다소 쌀쌀한데요. 한낮 기온은 어제보다 더 올라서 따뜻해지겠고요. 15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지는 일교차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새벽부터 중부 서해안과 경기 북부 내륙에는 안개가 짙게 들이오고 있습니다. 가시거리 1km 미만에 보이는 곳이 많겠는데요. 그 밖에 강원 내륙도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비가 내리며 공기 중에 먼지도 씻겨 나갔는데요. 오늘 전국이 대체로 공기질이 무난하겠습니다. 다만 오후부터는 국외 미세먼지 유입으로 인해서 밤에는 중서부 지역이 농도가 일시적으로 짙게 나타나겠습니다. 오후에는 포근하다 못해 따뜻함을 느끼실 수 있겠는데요. 전국의 기온이 대부분 20도 안팎의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서울이 20도, 전주 22도, 대구 24도까지 오릅니다. 오늘 하늘도 맑고 푸르게 나타납니다. 다만 밤에는 수도권과 강원에 약한 비가 지날 텐데요. 이슬비 수준으로 양이 많지는 않겠습니다. 남부지방은 이미 벚꽃이 만개한 곳들이 많습니다. 서울은 이번 주 흐드러지는 벚꽃의 향연을 보실 수 있겠는데요. 다만 수요일 오후부터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린다는 점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이번 주부터는 그야말로 전국적으로 꽃대거리겠어요. 네, 맞습니다. 근데 수요일에 비가 내린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리고 내일 낮 동안 좀 기온이 올랐을 때 꽃 구경하면서 기분 전환도 한번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돌아올게요.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즐거운 밤 오아시스에서 Play the next channel A